나는 아직도 그 밤의 냄새를 잊지 못한다. 젖은 흙, 낙엽, 그리고 불완전하게 꺼져가던 모닥불의 탄 냄새. 그 냄새만 맡으면 마치 그날 밤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그날 숲에서 캠핑을 하던 내 룸메이트가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잠들 때마다 그가 불러내던 내 이름을 듣는다. 우린 대학 4학년이었다. 졸업을 앞두고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마지막으로 우리 둘만의 여행을 하도 제안한 건 승현이었다. 그는 언제나 즉흥적이었다. 형, 요즘 스트레스 많잖아. 우리 그냥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며칠 쉬다 오자. 나는 별 생각 없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공부, 인턴, 진로, 불안한 미래.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있던 시기였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말에 장비를 챙겨 서울 근교의 산 깊은 곳으로 향했다. 승현이 인터넷에서 찾아낸 곳이었다.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비공식 캠핑 명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부터가 불길했다. 비공식이라는 단어에는 언제나 어떤 이유가 있다.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하늘은 뿌연 회색이었고 해는 이미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산새 소리조차 이상하게 낮게 깔려 들려왔다. 우린 짐을 내려놓고 텐트를 치고 간단히 저녁 준비를 했다. 승현은 늘 그렇듯 유쾌했다. 그는 모닥불 앞에서 즉석 라면을 끓이며 야, 이런 게 진짜 인생이지 하며 웃었다. 그 웃음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하지만 그날 밤 웃음은 아주 낯선 형태로 변해갔다. 밤이 깊어지자 주변이 어둠에 삼켜졌다. 불빛이라고는 모닥불 하나뿐이었다. 숲은 너무 고요해서 모닥불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내 심장 박동이 거의 같은 리듬으로 들릴 정도였다. 우리는 술을 조금 마셨다.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승현은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다. 형, 아까 저쪽에 사람 있었지? 그가 턱으로 숲의 어두운 방향을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돌려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검은 나무들만 그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내는 낮은 숨소리 같은 바람 소리만. 누가 있긴 뭐가 있어. 환상이겠지.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잠시 웃더니 그런가 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각자 텐트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런데 새벽쯤 나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툭툭! 규칙적인 간격으로 무언가 텐트 밖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바람에 가지가 부딪히는 건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너무 일정했고 너무 의도적이었다. 무엇보다 그건 마치 누군가 손끝으로 천을 건드리는 듯한 감촉이었다. 승현아? 나는 낮게 불렀다. 답이 없었다. 밖으로 고개를 내밀려다 왠지 모를 공포가 나를 붙잡았다. 그래서 그냥 숨을 죽인 채 그 소리가 멈추길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소리는 어느 순간 툭 하고 완전히 멈췄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로 그때 숲속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낙엽이 밟히는 소리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내 텐트 옆을 지나 점점 멀어져가는 발소리. 나는 온몸을 굳힌 채 길을 세웠다. 그때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그건 분명히 승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이상한 울림이 섞여 있었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나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가 내 척추를 붙잡은 것처럼. 그렇게 새벽을 꼬박 세웠다. 그리고 해가 떠올랐을 때 나는 텐트를 열고 밖으로 나왔다. 승현의 텐트는 비어 있었다.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침낭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가 마치 중간에 잠시 일어나 나간 것처럼, 하지만 그 뒤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나는 주변을 돌아다녔다. 숲속 길, 계곡 근처, 불터 주변, 그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다. 그의 휴대폰은 텐트 안에 있었다. 화면은 새벽 3시 12분에서 멈춰 있었다. 그 시간대는 내가 툭툭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때였다. 이상한 건 그의 텐트 옆 흙바닥에 남은 발자국이었다. 맨발. 그리고 방향은 숲속 깊은 곳을 향해 있었다. 발자국은 일정한 간격으로 거의 완벽한 직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뒤로는 아무 흔적도 없었다. 발자국은 갑자기 멈췄고 그 지점부터는 낙엽조차 움직이지 않은 듯 고요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으러 온 구조대원은 그렇게 말했다. 이 산은 원래 실종 사건이 많아요. 이상하게 찾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부터 내 머릿속엔 계속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다. 승현은 왜 신발도 없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을까? 그리고 왜 내 이름을 부르며 사라졌을까? 그날 이후 나는 숲에서 돌아온 뒤에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 밤이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린다. 툭, 툭. 어디선가 천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 끝엔 항상 그의 목소리가 따라온다. 지훈아, 나 길을 잃었어. 경찰은 며칠 동안 수색을 계속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옷도 흔적도 시신도 그냥 그가 존재했던 모든 증거가 지워진 듯했다. 그들은 내게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날 밤 이상한 소리나 사람을 보지 못했나요? 승현 씨가 평소에 우울하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적은 없었나요? 나는 그저 아니요만 반복했다. 그게 진심이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늘 웃었고 삶을 즐겼고 누구보다 현실적이었다. 그런 사람이 신발도 없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학교에도 나가지 못했다.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렸다. 툭, 툭.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내 마음속을 톡톡 건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처음엔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날이 갈수록 명확해졌다. 특히 새벽 3시. 그 시간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그리고 내 핸드폰 화면에는 통화 시도 승현이라는 알림이 떠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그의 번호는 이미 일주일 전에 신고 과정에서 제출했고 전화기를 정지시켰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그날 새벽 나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받았다. 승현아! 하지만 들려온 건 바람과 같은 아주 낮은 숨소리였다. 그리고 그 숨소리 사이로 낙엽이 밟히는 소리, 그 위로 한 문장이 흘러나왔다. 지훈아, 나 아직 여기 있어. 전화는 그 말과 함께 끊겼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찬 공기가 갑자기 들이닥친 듯 온몸이 소름 돋았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다시 그 숲으로 가야겠다고.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등을 천천히 떠미는 기분이었다. 오지마가 아니라 와야 해 라는 속삭임처럼. 그 다음날 나는 다시 짐을 챙겼다. 이번엔 혼자였다. 그때 느꼈던 불안과 공포는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내 안 어딘가에서는 이미 그 순간을 알고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나는 다시 그 숲의 입구에 섰다. 낙엽이 쌓인 산길은 전에 왔을 때보다 더 어두웠다. 분명 낮이었는데 숲 안쪽은 이상하리만큼 빛이 닿지 않았다. 빛이 아니라 어둠이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낙엽 밟히는 소리가 발끝에서 울렸다. 그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밟는 게 낙엽이 아니라 누군가의 오래된 숨결 같았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무언가 반짝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건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가까이 가보니 그건 승현의 캠핑용 머그컵이었다. 텀블러 옆면에는 그가 항상 들고 다니던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It's fine. 그 문장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묘한 웃음이 나왔다.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처럼 또 다른 부분에서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컵을 주워들고 그가 사라졌던 방향으로 걸었다. 발자국이 사라졌던 그 지점까지. 그곳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원형의 공터 같았다.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둘러싸고 있었고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야 했다. 그런데 거기엔 뭔가가 있었다. 낡은 캠핑용 천막. 내가 본 적 없는 모델이었다. 색이 바랬고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천막은 사람의 손길이 닿은 듯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바람이 불자 천막 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 안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다. 탄 냄새, 그리고 피비린내.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그곳엔 승현의 옷과 가방이 깔끔히 접혀 있었다. 마치 주인이 곧 돌아올 것처럼. 그리고 그 위에는 그의 수첩이 놓여 있었다. 수첩을 펼쳤을 때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있다.
나는 손이 떨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짧은 문장들이 흩어져 있었다. 밤마다 누군가 내 텐트 주위를 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그건 내 이름을 안다. 내가 자면 그가 속삭인다. 내가 눈을 뜨면 아무도 없다. 오늘은 나도 그를 따라가 볼까 한다. 그 마지막 문장은 잉크가 번져 있었다. 마치 그가 글을 쓰는 도중 손이 떨렸던 것처럼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 순간 천막 뒤편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이 굳었다. 무언가가 있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주변 나뭇잎이 동시에 흔들렸다. 그때 내 옆에서 누군가 내 귀에 속삭였다. 지훈아, 오랜만이네. 나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손에 쥔 컵이 떨어져 굴러갔다. 그 소리와 함께 숲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바람도 새소리도 내 숨소리조차.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들었다.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맨발에 젖은 흙을 밟는 듯한 발자국.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천막 앞에 승현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 승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승현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똑같았다. 눈도, 코도, 입도, 심지어 그가 늘 입던 낡은 회색 후드티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게 정확히 똑같은 모양이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외형을 완벽하게 베껴 만들어 놓은 인형 같았다. 표정이 없었고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다. 현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갸웃하더니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다. 그 웃음은 너무 느리게 인간이 움직일 수 없는 속도로 비틀리며 만들어졌다. 지훈아, 나 길을 잃었어. 그 말. 나는 그 문장을 이미 여러 번 들었다. 꿈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그리고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그는 내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때마다 발밑 낙엽이 눌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낙엽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만 있었다. 형체 없는 발자국.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오지마. 왜? 나 무섭게 생겼어?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이 커질수록 숲속의 그림자들이 흔들렸다. 나무들이 휘어졌다. 마치 그가 웃는 진폭에 맞춰 공간 전체가 진동하는 것처럼.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머릿속이 멍하게 울렸다.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나는 그렇게 되뇌었다. 하지만 발끝에 닿은 흙의 감촉과 공기 속의 냄새는 너무도 실제였다. 젖은 낙엽의 냄새,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냄새. 그는 또 한 걸음 다가왔다. 이제 불과 2걸음 거리였다. 그때 그의 얼굴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였다. 눈 밑에서부터 검은 실선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피처럼 보였지만 피가 아니었다. 빛을 흡수하는 것 같은 깊고 어두운 물질이었다. 그것이 입가까지 번지자 그는 천천히 그 검은 것을 삼켰다. 너도 봤지, 지훈아. 그날 밤 나 말고 다른 것도 있었잖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날 새벽 텐트 밖에서 들리던 그 툭툭 소리. 그건 그가 아니라 그 다른 것이었단 말인가. 나는 온몸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게 뭐야? 그게 뭔데?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공포가 있었다. 분명히 인간의 공포였다. 하지만 그 공포는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그건 나 뒤에 있는 무언가를 향한 공포였다. 뒤 보지 마. 그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내 등 뒤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몸이 굳었다. 숨이 멎을 만큼 선명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뒤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내 어깨에 닿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 하지만 손이라기보다 온도와 형태만 있는 감촉이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오로지 심장이 내 귀 바로 옆에서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지훈아. 그건 이번엔 승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길게 끄는 소리. 말이라기보다 형체 없는 속삭임이었다. 그 소리는 내 머리 안으로 파고들었다. 이제 넌 알겠지. 순간 주변이 무너졌다. 숲이 뒤틀리며 흙이 들썩였다. 나무들이 하늘로 솟구치듯 움직였다. 그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흘러나왔다. 형체가 없었다. 빛을 닿으면 사라지고 햄새, 어둠에 닿으면 짙어졌다. 그것들이 승연을 향해 기어갔다. 승연은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다. 지훈아, 도망쳐.
그가 그렇게 외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달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오직 달리고 또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발목이 낙엽에 걸려 넘어졌지만 바닥이 흙이 아니었다. 손끝에 닿은 건 차가운 플라스틱 천이었다. 내 텐트였다. 나는 텐트 안으로 뛰어들었다. 지퍼를 닫고 숨을 죽였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그 정적 속에서 내 심장 소리만 울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점점 숨이 고르며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때 텐트 천이 천천히 안쪽으로 움푹 들어갔다. 무언가가 밖에서 누르고 있었다. 툭툭툭 그 익숙한 소리. 지훈아. 승연의 목소리가 텐트 바로 너머에서 들렸다. 이제 알겠지? 여긴 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순간 텐트 지퍼가 지잉 하고 스스로 열렸다. 나는 그대로 기절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다. 경찰은 나를 발견했다고 했다. 숲 입구 근처에서 온몸에 상처와 진흙을 뒤집어쓴 채 쓰러져 있었다고. 그들은 내게 물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이 믿지 않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단지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했다. 승현은 아직 숲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그 숲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마다 꿈을 꾼다. 숲속 어둠 한가운데 불빛 하나 없는 공간에 서 있는 꿈. 그곳에서 나는 언제나 승현의 뒷모습을 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한다. 지훈아, 이번엔 내가 와야 할 차례야.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었다. 교수와 친구들은 나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그 일은 그냥 있는 게 좋을 거야.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내 가슴속 어딘가에 차갑게 꽂혔다. 잊을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 숲의 냄새가 났다. 습기, 낙엽, 흙, 불완전한 불빛.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섞인 승현의 목소리. 밤마다 그는 꿈속에서 나를 부른다. 지훈아. 그 목소리는 그날 숲속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다. 멀리서 들리지만 내 귓속에서 속삭이는 듯한 그 소리를 들을 때면 내 몸이 천천히 차가워졌다. 심장이 식어가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마치 그곳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안도감. 나는 스스로에게 정신 차려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은 매번 새벽 3시쯤 무너졌다. 그 시간만 되면 방안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그림의 수평이 틀어지고 책상 위 물컵의 물결이 저절로 흔들렸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에 연결 중이라는 글자가 떴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누군지.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냥 끄고 침대 속에 몸을 웅크렸다. 그런데 며칠째 그 전화가 계속 걸려오자 나는 결국 받았다. 여보세요. 처음엔 아무 말도 없었다. 아주 길고 끈질긴 정적만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내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쿵. 그 리듬이 점점 느려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툭툭으로 변했다. 그 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지훈아. 그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이 막혔다. 왜 다시 안 와? 그 말에 온몸이 굳었다. 그건 승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속엔 다른 게 섞여 있었다. 메아리처럼 또렷하지만 겹치는 목소리. 너만 나갔잖아.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전화기 화면이 꺼지지 않았다. 검은 화면 속에 내 얼굴 뒤로 무언가가 비쳤다. 희미한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대로 전화를 집어던졌다. 화면이 깨졌다. 그러나 유리가 깨지는 순간 그 안에서 또렷한 속삭임이 들렸다. 이제 네가 와야 할 차례야. 그날 이후 내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누가 들어와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문을 닫으면 방 안의 공기는 약간 더 무거워지고 바깥의 소음이 사라졌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자주 착각했다. 누군가 내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나는 결국 학교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사는 내게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했다. 그리고 약을 처방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약을 먹지 않았다. 왜인지 모르게 그 약을 먹으면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끔찍하게 외로웠다.
어느 날 밤 나는 노트북을 켰다. 그 숲의 이름을 검색했다. 실종 사건, 사고, 괴담 관련된 글이 거의 없었다. 단 하나의 오래된 블로그 글만이 남아 있었다. 난산 캠핑장 실종 사건 2007년. 그 안에는 내가 본 풍경과 똑같은 장소 사진이 있었다. 낡은 천막, 원형의 공터, 그리고 그 옆에 맨발 자국. 사진 아래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늘 같은 사람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돌아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들. 그 단어가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 그 숲은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걸. 그리고 지금 그 차례가 나에게로 왔다는 걸. 며칠 뒤 나는 의식적으로, 아니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짐을 다시 꾸렸다. 침낭, 손전등, 라이터, 그리고 승연의 머그컵. 그 노란 스티커가 붙은 It's fine이라는 문장이 여전히 붙어 있었다. 이상하게 그 문장을 보면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버스 창가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다. 해질녘, 숲은 붉은 빛에 잠겨 있었다. 바람이 불자 그 나무들이 마치 한 덩어리의 생명체처럼 일렁였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도착할 즈음 나는 내 안에서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돌아간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기분. 차에서 내리자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 희미하게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지훈아.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가 정확히 어디서 나는지 이제는 구분할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나는 것인지 바깥에서 부르는 것인지. 나는 천천히 산길을 올랐다. 길은 여전히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나를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발밑에 낙엽이 내가 걸을 때마다 툭툭 울렸고 나무들은 바람도 없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마치 환영처럼 나를 반기고 있었다. 불빛이 꺼진 공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의 텐트, 그 자국, 그리고 공허하게 열려있는 공간. 그때 내 머그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금속이 돌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딸깍. 그 소리와 동시에 숲 전체가 숨을 들이쉬는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때 정확히 그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부터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낙엽이 밟히는 소리, 규칙적으로 그러나 한 발자국마다 묘하게 다른 방향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숲속 어둠 사이에서 승연이 서 있었다. 이번엔 분명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내게 손을 내밀었다. 돌아왔구나?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이제는 없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